발간과 동시에 논란을 일으켰던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 한마디로 전지전능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4대강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였다. 국정조사에 대비한 견제가 아니냐. 한마디로 저격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부패 원조. 전두환은 권력 유혹의 화신이다. 대통령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나는 MB의 표적이었다. 날마다 난도질 당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후예라는 출신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급한 성격답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스피드로 출간한 회고록에서 YS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저격하며 한 말입니다. 네, 참기의 달인이란 별명의 노태우 전 대통령도요,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YS에게 3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 라면서 퇴임 18년 만에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YS에게 초강력 펀치를 날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밝힌 심경입니다. 나는 MB의 표적이었고 날마다 난도질을 당했다. DJ도 역시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MB 정권에게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두 대통령의 이 회고록으로 이명박은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던 MB 역시 회고록을 냈습니다. 북한이 너무 퍼달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깼다. 4대강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였다. 이런 내용으로 발간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 그리고 북한까지 한마디로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발간과 동시에 논란을 일으켰던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 당대 역사의 최후 진술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기록은 후임과 후손들을 위한 교훈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논란이었을까요? 오늘 강적들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회고록을 집중 조명해봅니다. 예, 우연일까요? 의도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날 MB의 회고록이 전국 서점가에 깔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MB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가 불거진 즈음에 MB 회고록이 서점가에 깔리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MB 회고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MB의 회고록. 이게요, 2월 2일 날 출간이 됐는데, 이 17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2년도 안 됐죠. 23개월 만에 발간을 한 회고록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이게 거의 800페이지에 달하고요. 엄청나죠. 이거 한 5cm 넘을 것 같아요. 두께, 그죠? 아니, 두께뿐만 아니라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무겁고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참모진들과 회의를 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마디로 전지전능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반성은 자취를 감추고요, 모든 일을 예측해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전능한 이명박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제작 당시에도 이를 두고 인간미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한 참모도 있었답니다.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회고록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을 다 예측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며 거의 전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MB는 참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패한 정책을 넣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참회록이 아닌 정책 위주의 회고록을 원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대로 출간하게 됩니다. 결국 참모들은 부족한 인간 이명박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비하인드까지 기록한 오늘 대통령에게 엄청 깨졌다라는 이 부록을 1+1으로 더해서 냈다고 합니다. 네, 회고록에는 전지전능하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냥 이명박 대통령의 어법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유체를 이탈해서 상대방의 복장을 터뜨리게 만드는 굉장히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 회고록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시죠? 할 말이 많았다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읽으셨죠, 다. 아니에요. 언론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췌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루 찾아 읽긴 했어요. 책 전체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니 뭐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박수쌤 책 되게 많이 사서 보지 않으세요? 좋은 책을 사서 보죠. 좋은 책을 사서 보죠.
어쨌거나 사실 MB 얘기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강영석 변호사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왜요? MB 아니 하면 워낙 강영석. 측근이었고 그렇잖아요. 보셨어요? 회고록 읽으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읽었어요? 아직 반도 못 읽었죠. 아 그럼요. 좀 뭐 다 읽을 책은 아니잖아요. MB 네. 발췌해서 보면 되지 뭐.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썰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 시청률 잘 나오고 뭐 어쩌고. 아 그러니까 썰전에서 이 회고록을 다뤘더니 그게 역대 썰전 2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네. 최고 시청률이 나온 거예요. 얼마 나왔어요? 4.5%. 야, 아직도 MB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아니죠? 그렇게 MB 때문이었을 거예요? 화난 사람의 시청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것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건가요, 그럼? 5%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야. 요즘 저희 상승률세를 보면은 뭐 불가능한 한 얘기는 아닌 것 6%는 나와야지.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분명히 그러면 지금 정권에 대한 관심과 연계가 돼서 그런 건지 사실 MB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간에. 어제 전 홍보를 갔더니 그러니까 캐시어 앞에 쫙 옆에 뭐가 있냐면 MB의 비용이라고 비난하는 책이 쫙 이렇게 옆에 쫙 놓여져 있어요. 박창근 교수, 기타 기라성 같이 MB의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이 모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법 거기에 맞는 것 중에 하나 사람들 복장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해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음악 좀 들어봐서 아는데 나 이런 소리 평생 못 합니다. 왜냐면 거기엔 더 큰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거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두동강이 날 수 있다. 다 전 국민이 기억할 거예요. 배를 만들었어요?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그 얘기인 거예요? TV 토론회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 나도 일용직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한 얘기입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치킨을 2주에 한 번씩 사 먹어봐서 아는데 값이 좀 비싸더군. 아, 사 먹어봐서. 하여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해봐서 아는데 이 놀라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장이 터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박종진 앵커 그래서 건강하구나. 머리숱 봐봐요, 머리숱이 넘치는. 진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 건강하시잖아요. 저분은 절대 암 안 걸리죠. 전두환 대통령 더 건강하시잖아요. 자기 자랑합시다, 우리도. 여기 오래 계신 살려면. 분들 다 자기 자랑 하시잖아요. 아니 방송이면 방송 뭐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네. 이번에 출시된 이 대통령의 시간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쓴 책 중에 3번째입니다. 그동안 MB는 경영서적 그리고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책들을 냈습니다. 특히 1995년에 기억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신화는 없다 이 책을 냈는데 이게 80만 부나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는데요. 29살의 나이에 현대건설 2사에 오른 셀러리맨의 신하 이명박을 담고 있는데요. MB는 1991년 대학생이 뽑은 인물로 선정될 만큼요.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기업인으로서 성공 신화의 롤 모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MB 회고록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전작 신화는 없다. 여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 회고록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이번에 회고록과 관련해서 직접 MB가 검수를 했다고 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검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MB는 뭐 굉장한 오타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임 기간에도 띄어쓰기 맞춤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화면은 그 박경리 작가,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의 조문 방명록에 쓴 내용인데요. 이 나라 일단 띄어서 써야죠. 이 나라. 네, 이 나라 이렇게 띄어 써야 되고요. 큰별 깨서 고이 잠도소소가 아니라 큰별 이어 혹은 뭐 큰별 이시여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고희
잠드소서가 아니라 고이 아니에요? 예,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현충일 추념식 유해 발굴 감식단 박명록에 쓴 글입니다. 네. 최후의 한 구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인데 까지까지. 예, 한 구 띄었어야 되죠. 한하고 구를 한 구까지 찾을 때까지는 붙여서 써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야, 이게 예. 김범수 씨가 없었으면 내 멘트였는데. 근데 저거는 더 재밌는 게 저 밑에 대통령 이명박으로 보여요, 저게? 저는 맹박. 새토갱 어맹부로 보이는데. 어떻게 뭐요? 나도 그렇게 보여. 새토갱 어맹부. 새토갱 어맹뚝. 그건 어맹밥.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안 읽어줘야지, 쓰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저는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 제가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보다 몇 살 위신데 예. 사실 제가 군대 갔을 때 편지를 받아봤는데 정말 어르신들은 할머니들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네, 정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너무 흘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이게 소리 나시는 대로 썼던 그 세대이기 자,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박정진이가 그거 저 인정하고 네. 자, 요건 어떻습니까? 글씨뿐만 아니라 한 그 유명한 그 모임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평소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제 위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산 안창호 씨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은 뭐 백범 김구씨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어. 김갑수 씨 이건 돼. 그렇죠. 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래 그렇죠. 있잖아. 그 비즈니스의 달인이죠, MB는. 그 책 제목을 짓는데도 이제 책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그 비즈니스 마케팅을 생각을 했는데 노이즈 마케팅을 채택을 좀 한 모양입니다. MB가 낸 제목 중에는 나는 소명받은 대통령이었다.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산부들이 손사래를 쳐서 그래서 이제 무난한 제목의 대통령의 시간으로 바꿨다고 하죠. 근데 원래 이런 회고록에 좀 이렇게 약간 사생활도 조금 노출돼 있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같은 게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는데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약간 짠한 부분이 있는데 병을 숨기려고 화장을 했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뭐 금융 위기 때 2009년에 좀 어수선했을 때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낯빛이 좀 어두웠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폐가 안 좋았었죠. 예, 폐가 안 좋아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화장을 해서 커버를 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비서들이 보고서 또 이렇게 말이 와전될까봐 비타민 C다. 속여가면서 이렇게 약을 먹고 병을 극복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선 조금 마음이 좀 이 책의 목표 자체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감동적인 회고록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년간 현대 건설에 근무했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MB는 정전 회장의 아들이 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까딱 잘못해도 한 방에 가는 거다. 대통령 되기보다 현대그룹 2인자 되는 게 훨씬 어렵다. 이건 뭐 진심이 담긴 거겠죠. 하여간 그중에서도 맨 큰아들 그러니까 왕 회장의 큰아들 몽필 씨하고의 관계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나이에서 온 건데 80년대 초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39살에 월급 사장이었습니다. 정몽필은 47살에 전무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오너의 아들이 전무고 자기는 10살 아래인 사장이었어요. 관계가 참 어려웠었겠죠. 어렵지. 네, 그리고 둘이 또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답니다. 전무와 사장 관계인데 차 한잔 나누는 일이 없는 아주 냉랭한 관계였대요. 기싸움 했네요. 그럼 기싸움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는 뭐 규칙이란 건 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대개는 결제 라인이라는 게 전무가 있으면 전무급을 거쳐서 사장에게 가기 나름이죠.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데 몽필 씨가 전무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이렇게 걸러냈던 모양이에요. 그럼 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전무인 몽필 씨를 MB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 전무가 이 그룹을 책임지게 될 때는 나도 정 전무 아버지 세대와 함께 이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내가 나이는 적지만 아버지 세대와 함께 일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는 건데 사심 없이 말하면 이거는 올바른 처신이죠. 경영인으로서는 분명히 존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럼요. 그럼요. 예. 왕 회장의 총애를 받은 MB는요 입사 5년
만에 29살이 되는데 그때 현대건설 이사로 승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20대에 최고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 됐으니 최고의 신랑감이도 됩니다. 명문가, 재벌가, 미인대 출신 여성들과의 선제의가 아주 빗발쳐오는데 당시 MB를 친아들처럼 여긴 정지영 왕 회장은요. MB의 짝으로 직접 점 찍어둔 명문가 여자를 소개하고 진주 목걸이까지 사다 주면서 청혼 계획은 어떻게 하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MB가 굉장히 고집이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MB가 이걸 거절합니다. 저 같으면 거절 못했어요. 받아줬습니다. 저 같으면 난 거절 못해. 결국 왕 회장이 사준 청혼용 진주 목걸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등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해준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 지금의 김유록 여사님한테 이 진주 목걸이가 가서 지금도 잘 보관하고 김윤옥 여사도 평범한 집이 아니라 집이 괜찮은 집이에요. 예, 그리고 뭐 2대 메이퀸이고 상당히 복스럽게 생겼고 미인이니까 그 당연히 아니 뭐 진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사실 인상이 그닥 그렇게 그렇죠. 호감형은 아니었는데 그걸 상당 부분 상쇄해 준 근데 게 남자는 또 김용 여사였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필사적으로 사는 분은 틀림없는데 연예도 그렇게 합니다. 한 토크쇼에서 이건 이제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연예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그 현장에. 데이트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지. 그런데 김용 여사가 너무 이쁘고 2대 메이킹이고 놓치긴 싫고. 후덕하고 그러니까 놓치긴 싫고. 그러니까 매번 가긴 가는데 매번 지각을 한 거예요. 김윤영 여사가 하루는 열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가서 내 멋지게 퇴짜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2시간을 일부러 늦게 갔대요. 2시간 늦게 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또 눈치가 좀 빠른 분이야. 야, 이게 수상하다. 저 여자가 날 찰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서 대짜고차 들어오는 거 손목을 잡고 끌고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셋째 며느리 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절 시키고 그러니까 김윤모 여사가 얼떨결에 이게 그냥 프로포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불도전식으로 뭐든지 밀고 그러니까 나가는. 연애도 결혼도 그냥 전지전능 이제 이명박 스타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결혼 당시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 못생겼다고 욕을 얻어먹었다고 해요. 1970년 결혼 당시에 김윤옥 여사의 친구분들이 어디서 저렇게 못생긴 신랑을 데려왔냐고 네가 선택한 남자 맞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미인이시잖아. 김윤옥 여사는 일단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고 아유, 벌써 저 옛날에 스카프 다 들으시고. 아유. 아니 정말 김용 여사는 멋쟁이에 예뻤네요. 예. 옛날에도 진짜 예뻤네요. 이명박 전 그 친구들이 좀 대통령은 놀랄 법도 하네요. 깜짝 놀랐겠는데요? 저 보세요. 아유. 야, 고우셨다. 하여튼 김윤영 여사는 뭐 2대 메이킹 출신답게 뭐 아주 전형적인 미인입니다. 네. 저 당시에는 인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용기 없었으면 아마 차지하기 사실 선자리가 엄청나게 힘드셨을 들어왔을 거 거예요. 아니에요. 2대에다가. 그 2006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에서 퇴임할 때죠. 서울시장하고 논현동에서 이제 가회동집 이사 갈 때 도와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앞에서 왜 고맙다는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생기지도 못한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윤영 여사가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벙 찐 거예요. 예. 본인이 잘생기지도 못한 이 사람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다들 아니 왜 아니 아니에요 뭐 이랬대. 그랬더니 문맥을 보니까 잘생기지도 못한 이 사람이 자기 남편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해명을 하기를 제가 아니고요 눈 조그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이 회고록의 내용은 이제 부드러운 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든가 BBK 같은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최소한으로 거의 거론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MB 회고록에서 가장 수위가 센 대목은요. 제5장에 있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이 부분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MB는요. 이번엔 또 북한과의 외교적 기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터뜨립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죽기 전에 우리 정부에 5차례나 김정일 위원장이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라면서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돈, 쌀, 비료, 옥수수 등 정상회담 대가로 계산서를 들이댔다라는 이유로 MB가 매번 남북 정상회담을 거절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면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는 것은 북한의 착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며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돈 주고 남북회담 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사안 하나하나가 참 언급하기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그 당시 MB 치세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굉장히 돈 주면서 애걸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북한 측에서 아예 공표를 한 적도 있죠. 돈 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했다 등등. 근데 이 회고록에는 거의 정반대 논리로 써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애걸을 했는데 내가 돈 주기 싫어서 거절했다는 데 금액이 있어요.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겠다고 한 돈은 요만큼인데 저쪽에서 이만큼 내놓으라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죠. 너무 요구를 하니까 10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줘요? 10조요? 그러니까 MB 입장에서 안 주려고 안 했을 거예요. 주긴 주려고 했을 텐데 적당히 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달래니까 안 맞아서 흥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외교상 기밀 누설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이 공개된 다음날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밝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인재 의원은 임기 끝난 지 2년 만에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개하면 어찌하나. 박지원 의원은 MB가 대통령으로서 자질 없음을 증명하고 자원 외교 비리를 피해보려는 꼼수다. 그리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MB 측은 청와대 고위 인사에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MB의 회고록은 그 역사적 사료로서의 뭐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죠. 역사적 사료라는 거는 있죠. 이건 그 역사적 사료할 때 1차 사료하고 2차 사료가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쓴 게 1차 사료거든요. 이건 제일 그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은 사료가 되죠.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맡았던 사람 핵심들의 자기 변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반박도 하는 것이고 사료죠. 네. 자, MB 회고록에 대해서 가장 열받은 사람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해주는 대신에 쌀 달라 돈 달라 했다고 구걸했다고 이렇게 회고록에 써져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MB의 발언에 발끈하면서요. 네. 노동신문에서는 시정잡배의 파렴치한 거짓말 장사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낫가죽이 곰발통보다 두터운 이명박 역도는 그야말로 정치 송장의 망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적 능력이 고작 EMB밖에 되지 않아. 2메가바이트. 이거 고차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2메가바이트. 이 메가바이트를 EMB, 은유법이라고 해야 되지. 비율을 딱 해서 고작 2메가바이트. 근데 EMB 밖에 되지 않아서 전응하로 낙인 찍힌 이명박 역도의 기억력을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라고 인신공격하면서요. 아주 격한 표현을 또 씁니다. MB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시바삐 제거해야 할 시대의 오물이다. 그리고 천하무례한 정치 패륜하다. 그리고 너절한 시정잡배다. 그리고 민족의 원수다. 이렇게 맹비난합니다. 그 오바마를 무슨 저 아프리카 잡종 원숭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래도 양반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산송장이라고 한 거는 그만큼 이제 열이 받았다는 맞다. MB의 회고록을 보면요.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800쪽의 회고록 중에 자원외교에 대한 건 달랑 5쪽에 불과한데요. 자원외교는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직접 자원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됐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MB와 자원외교 특사로 불렸던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현재 자원외교의 부채는 57조 원, 국민 1인당 114만 원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요. 그러나 MB는 회고록에서 단기간의 성과는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국정조사에 대비한 견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많이 지금도 뭐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고록에서 밝힙니다. MB가 4대강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대선 공약에 말한 그 대운하 그거하고 4대강 사업은 별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좀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낙동강 뭐 녹찰화 때 이거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이거는 근데 괴담에 불과하다. 정확히 평가하려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회고록도 그러면 그때 가서 써야지. 평가가 다 나온 다음에. 회고록은 이렇게 일찍 쓰시면서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에서 그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자기의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낼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는 거 아닙니까? 2만 원 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에? 왜 이렇게 적어요? 무슨 수로 2만 원을 냈냐면 자기 빌딩에 고용원으로 자기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100만 원쯤 받는 걸로 계상을 해서 스스로가 2만 원 냈습니다. 2만 원.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데 우리 세금을 쓴 돈은 몇십 조를 펑펑펑펑 썼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4대강 사업은요 우리가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세월이 지나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지금 공사한다고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평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MB의 회고록 하면서 그 자화자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하면서 이제 비판을 좀 했는데 그래도 MB가 다 잘못한 것 아닌 거 잘한 것도 있거든요. 아이, 그 그럼요. 잘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저는 뭐 아주 심플합니다. 정권 교체를 했고 그리고 또 정권 유지를 했다는 거. 그럼 모든 대통령이 다 한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노무현 정권에서 교체를 했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여당을 그리고 옮겨준 박근혜 정권으로 유지를 했다. 그건 굉장히 평가했고 저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미동맹 국권이 지키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한미동맹 강요성 얘기하면 우리 갑수 선생 같은 분들은 뭐 4대주의냐 왜 우리가 의존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동맹이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의존하면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지 혼자 잘났다고 통치하다가 망한다고요. 그러니 하물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 위에 있지 일본 밑에 있지 북한하고 맞서 있지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얻을 게 있으면 얻어야 되거든. 그게 국제 정치거든. 부시의 카트를 운전하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하는 것만 일단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대 운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4대 운하, 자원 외교. 사실 중국과 일본은 20, 30년 전부터 자원 외교를 맞아요. 표방하고 밀어붙였거든요. 엄청 돈 쏟아워, 지금. 엄청 돈 쏟아붓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하나 둘씩 나와서 문제인데 그건 별개로 하고 하여튼 기획력 자체는 좋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욕을 먹더라도 저는 4대 운하는 한번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애매하게 4대 강으로 바뀌었고 4대 강으로 바뀌면서 원래의 목적에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정진 씨는 그 운하를 인터넷에서 친다며요. 네. 유럽의 운하들이 왜 지금 다시 메꿔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운하가 어떤 그 국토상의 해악을 미치고 있고 환경적인 재앙을 박종진이가 가져다주는지 그렇게 빨리 꼬리를 내리시면 만들어낸 운하도 파묻혀 있는 판에 21세기 운하를 새로 건설한다는 게 어떤 난센스인지 그 운하로 물류 이송하면 돈이 나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변함없는 일관성입니다. 뭡니까? 일생을 둔 탐욕.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가 경영자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역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돈벌이를 하는구나. 이거 하나밖에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판 관리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35%쯤 나와서 1위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32점 몇 %쯤 나와서 2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1.5%입니다. 그래서 갑수쌤은 칭찬하는 게 없는 걸로. 아니 칭찬이야 일관성. 일관성. 그 어쨌거나 MB 회고록이 화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판매량은 저조하죠. 현재 이제 16,000권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노무현 자서전도 16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거든요. 제일 많이 팔린 거라고 지금 집계가 된 건데도 한국 대통령 회고록 안 팔리는 이유 뭘까요, 선생님? 이제 불신의 문제일 거예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뿐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이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글쟁이들이 만들어줬다 이래서 그런 거니까 클린턴 퇴임하고 회고록 썼을 때 100만 부 나간 거 대화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키 스캔들의 속사정 얘기를 그냥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어차피 다 사람들이 아니까 거짓말 안 해요.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찰스 황태자 같은 경우도 카밀라 그 연인하고의 관계를 다이나비 결혼하는 과정 동안에 그 속마음까지 그대로 썼대요. 결혼 하루 전날에 측근한테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 이런 얘기 했던 얘기를 다 밝히니까 유명인의 내밀한 속살이 드러나니까 재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전직 대통령들의 글에서는 사실 예민한 것들 뭐 혹은 본인에게 좀 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뺄 거 빼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재미가 없죠,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는 이유를 좀 추론해 보자면요. 그 역사를 나중에 결국 쓸 때요. 비판자 입장에서 쓴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내놔야지 이게 좀 균형이 맞춰지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 말고 주변에서 변호하는 책이 좀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참모들도 한 권씩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주르륵 내면 거기에 이제 대충 비슷하게 맞춰줘 가는 말을 거죠. 맞추는 거죠. 나중에 네. 대통령 순간만 쫙 적어서 내면 그거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요. 이순자 여사 쓴 거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안 100만 부 나왔어요? 기본 보장. 네. 대통령 중에 회고록을 안 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10명 중 꽤 됩니다. 6명만 냈나요? 네. 초대 대통령이란 상징성 있는 이승만 대통령 회고록 안 냈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호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던 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고록 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회고록을 낸 대통령은 윤보선,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6명인데요. 그들의 회고록 출간 시기를 보면 성격 급한 순서대로 낸 것 같아요. 성격이 가장 급한 YS가 1등, 퇴임 23개월 만에 가장 빨리 회고록을 냈는데 분량도 자그만치 5건입니다. 2위는 YS보다 열흘 늦게 낸 MB, 3위는 7년 5개월이 걸린 DJ, 4위는 성격이 느긋하기로 유명한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요. 자그만치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회고록 집필 중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노무현 재단에서 퇴임 후 약 17개월 만에 출간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회고록 가운데 참 묘하게도 평행 이론에 해당하는 두 분의 회고록이 있어요. MB와 YS의 회고록인데요. 두 분 다 굉장히 빨리 회고록을 출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로 본인들에 대한 칭찬이 위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아주 저조한 판매율.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잘 안 팔린다는 건데 게다가 이 YS 회고록에서는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YS 회고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1993년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 출신이 아닌 점을 부각시킨 문민정부를 내세우면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정부를 출범을 시켰죠. 금융실명제 도입,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 최초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등 참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말년에 뭐 IMF라든가 아들 김현철 비리 사건 등으로 씁쓸한 그런 퇴임을 맞이를 했죠. 자, YS 퇴임 후 못다한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00년에 발간된 YSL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은 한마디로 저격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회고록이기 때문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당시 현직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까지 무려 6명의 당시 전현직 대통령과 정계 인사를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평소 그의 돌직구 성향이 회고록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YS는 회고록에서 잘한 건 내 탓, 잘못한 건 남 탓으로 돌려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자신의 행동과 업적은 칭찬하고 당대 문제가 됐던 IMF 책임은 임창열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돌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회고록 중에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판매율은 역대 최저치에 가까웠습니다. 야, 이건 자화자찬보다 한 단계 더 위인데요? 자화자찬보다 예. 하나 더 위인 그걸 표현한 게 자존망대라고 하죠. 자존망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기를 그냥 한없이 키우는 거죠. 그럴 때 자존망대. 자존망대한다는. 하여튼 YS는 뭐 우리 그 현대사에 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현대사를 한 평생 해온 사람. 왜냐하면 26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국회의원을. 격동의 70년대에서부터 야당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서울음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이걸 갖다가 회고록에 그냥 아주 성격답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회고록에다 그냥 급하시잖아요, 성격. 화끈하고 급하고. 근데 이분이 그 성격이 그 강단이 있고 화끈하고 솔직해서 창피한 얘기는 좀 뺐다 뿐이지 이걸 뭐 비틀어서 좀 포장하고 꼼수를 부릴 성격은 아니에요. 이분은 화끈하니까. 아니, 그래도 온 국민을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IMF를 임창열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시고 이거는 좀 뭐 아니 그것도 또 내막을 들어가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YS 회고록에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클린턴과의 회담 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영어를 좀 못 하시잖아요. How are you? 그러니까 미리 이제 비서관이 열심히 이제 인사말 정도는.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하면 me too 이렇게 해놓은 거다. and you 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고 갔어요. 그래서 악수 딱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급하면 Who are you?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유머가 있잖아. 예. 나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미투.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YS는 못 말려.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다. 그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한 폭로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에 YS에게 저격당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그마치 6명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어떤 식으로 저격을 했는지 알아볼게요. YS는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부패 원조라고 이야기를 대놓고요. 했습니다. 회고록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박정희는 부정부패의 원조다. 18년 동안 부정부패를 통해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 박정희가 만든 부정축제 전통은 그 주변 인물과 후계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남아서 한국 정치 권력의 도덕성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자금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건데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회고록이 자기 합리화에 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YS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부패의 원조라고 묘사한 데 대해서 아버지가 남긴 것은 신당동 집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뿐이다. 덮어씌우기 하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YS는 최규하 전 대통령도 저격합니다. 최규하는 중대한 역사의 구비에서 정치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 헛된 욕심과 좁은 시야에 갇혀 민주화를 지연시켰다라고 밝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YS DJ JP 3김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에게 3김은 대통령 선거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지만 최규하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줍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만 빨리 추진해줬으면 나라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네, YS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아주 화끈하게 비난합니다. 5.17 쿠데타 당시에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YS가 가택연금인데요. 그때 고생은 좀 많이 했어 하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이 있었으니까 이거 표현하는데 실탄 장전한 이 무장 병력들이 일개 중대가 YS 집을 에워싸고 이걸 가택연금을 하거든. 그게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당장 철수해라. 전두환이한테 가서 얘기해라. 전두환이 제2의 박정희가 되고 싶은 거냐?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걸 이제 그 회고록에 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탐욕스러운 권력욕만 배운 권력욕의 화신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고록을 본 연희동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양반은 원래 돌출 행동 많이 한 사람이 한두 번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국가 수반을 지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느냐 하고 오히려 또 YS를 비난하고. 대단합니다. 이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폭언을 서슴지 않는데요. 노태우는 자신이 전두환의 후신이라는 출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항상 정보 정치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견제하는 데만 골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사태를 유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 전환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요. 일방적인 자기 주장에 불과한 헛소리다. 라면서 라면서 YS의 언급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영문학과 맞으시죠? AS. 이야. YS가 퇴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DJ예요. DJ 집권 기간 5년 내내 심한 말을 YS가 계속합니다. 1993년이죠. DJ가 대선에서 YS에게 지고 나서 정계 은퇴하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했을 때 굉장히 언론이 엄청나게 그걸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흔히 뭐라고 비유하냐 관에 못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치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거의 허무할 수준으로 빨리 와갖고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YS는 DJ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하고요. 실명 전환하지 않은 뭉칫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DJ의 정치자금을 발견했다. 법대로 했으면 잡아 넣을 수도 있었다. DJ의 비자금 폭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그 폭로가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 나온 시점이 대통령이 DJ였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도 청와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DJ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이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기술한 것이고 이러니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지나간 거죠. 현직 대통령 DJ의 비자금까지 돌직구로 저격을 했는데 정치 거물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분이 가장 많이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1994년 당시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회창 총재는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허수아비 총리는 하지 않겠다면서 국무총리 취임 127일 만에 사표를 냈죠. 사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그 지지와 환호를 더 받았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제가 자의로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시는 공직과 이제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공직을 어제로서 이제 공직을 떠납니다. 저 말 아직도 저 기억나는데 저 말이 참 소신 있고 원칙주의자 이래서 국민들한테 엄청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부터 일약 대권 주자로 그냥 한 방에 뜹니다. YS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창을 총재로 발탁할 당시에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조직 생활에 안 맞는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들었지만 그를 믿고 총리로 발탁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기대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총리가 대통령에 받아야 하는 보고를 자신이 대신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불러다 총리로서 혼란에 책임을 지라 라면서 그를 경질시켰다는 거죠. 회고록 안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철저하게 YS 입장에 서서 쓴 겁니다.
이 총리는 잘못했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며 시종일관 장황하게 변명을 했다. 1시간 가까이 혼이 난 그는 내 집무실 나가면서 출입문조차 찾지 못해 허둥대기만 했다. 총리실로 돌아간 이회창 씨는 청와대에서 경질을 공표하기 바로 전에 사표를 썼다고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서는 끝까지 간 거죠. YS의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저격은요. 단순히 정치권뿐만이 아니에요. 네. 학계, 글로벌, 뭐 전 세계 뭐 이쪽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거기서 대학교 때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 꼴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꼴찌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학점을 일부러 이제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강의를 시원찮게 하는 교수 때문에 내 점수가 낮았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내 공이고 못하면은 남 탓. 공부 못한 게 어떻게 남 탓이 될 수 있나요? YS는 다른 나라 대통령도 저격을 했는데요. 그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저격수다. 그때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외교장각 도서 반환이 됐죠.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이제 접촉을 한 적이 있는데 반감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공식 만찬에서 그 미테랑 대통령 내외의 금실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뭐 외교 안보분 소식통을 들으니 별거 중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윈도 부부였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거짓 연기했다라고 이거를 폭로를 한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 폭로까지. 근데 이제 미테랑 대통령 측에서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관심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하든 관심 봐. 5건 채우다 보니까 분량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끌어왔어. 5건을 일부러 다 채우려고. 돌직구 비판 일색이던 YS 회고록. 그러나 자신의 일에는 사사건건 후한 점수를 줬죠. 금융실명제를 직접 지시했고 하나의 척결에 앞장섰다며 자화자찬한 것은 물론이고요. 사치 조장을 척결하기 위해 청와대 안의 골프 연습장, 집무실의 금고, 노래방 기계도 없앴다. 이렇게 공적을 칭찬을 합니다. YS의 자화자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해외 국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클린턴 부부가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그 무릎 관절을 위해선 아스팔트가 아닌 쿠션이 있는 흙에서 뛰라고 권했는데 그 뒤에 백악관에 방문해서 보니까 타이어로 쿠션을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역시 클린턴이 내 말을 귀담아 들었군.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대단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YS도 없네요. 자화자찬으로 쌍벽을 이룬 MB 회고록과 YS 회고록. 그런데 이 역대 대통령 회고록 중에요.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모든 공을 아내 덕이다. 그리고 아들 덕이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모든 공을 돌린 남편이자 아버지 노태우 회고록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최초의 대통령이자 또 전두환에 이어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노태우 전 대통령. 1988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이전의 군사 정권과 좀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죠. 나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귀엽다. 동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1988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의 수교도 수립을 했죠. 근데 재임 기간 중에 조성했던 비자금 사건이 그게 발각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회고록이 2011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 참 꿀꿀하던 때래가지고 집에서 늘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때 책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뉴스에 났었냐면 YS한테 정치자금 3천억 줬다. 그게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워낙 커서 그거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다 읽었었는데 95년부터 옥중에서 회고록 작성을 시작해가지고요. 18년 동안 특유의 느긋한 성격답게 무려 18년 뒤인 2011년에야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자신의 정치 자금을 회고록에 공개했습니다. YS에게 3천억 원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YS 쪽에서 계속 돈을 달라 그랬다는 얘기도 나와요. 받은 계속, 이후에도. 그러니까 계속
계속 SOS를 쳤다는 거죠. 돈 떨어졌다고 계속 SOS를 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닥닥 긁어서 마련해가지고 5월달인가 4월달 선거하는 92년 5월달인가 4월달에 줬다. 근데 그렇게 줬는데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입 싹 씻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나 보다 해가지고 또 뭐 연락도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노태우 회고록은 상권이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그리고 학원은 전환기의 대전략 이렇게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마디로 가족사랑 회고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로맨스 소설이나 여성 잡지의 특종 기사 같은 아주 달콤한 연애사 그리고 은밀한 청와대 생활, 애틋한 가족 이야기 이런 게 주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자상한 남편이고 또 두 자녀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주 로맨틱하고 다정한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보통 남자의 회고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군 중위 재직 중이던 친구 김복동 중위의 여동생인 김옥순 여사와 열애에 빠져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회고록에도 사랑에 빠진 남자 노태우에 대한 러브 스토리가 아주 절절하게 잘 나와 있다고 하죠.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옥숙이에게 옥숙이하고 옥숙은 굉장히 달라요. 옥숙에게선 숙녀티가 물씬 풍겼다. 고교생 때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저 어여쁜 동생으로만 여겼던 옥숙이가 어느새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차 안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손을 잡고 전주까지 달려갔다. 두 눈이 별처럼 빛나며 깜빡이던 모습은 영원토록 내 가슴속에 고이고이 담겨있다. 이분은 그래서인지 뭐 이렇게 풍문이나 이런 거에 여자 관계 풍문은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죠? 근데 이분은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은 전혀 없어요. 여자 관계를 일으킬 만한 배포가 없었던 거죠. 가족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지 여자 관계를 이렇게 아니 근데요 일단 가족을 딱 봤을 때 그 가족은 부모 자식도 어쩜 이렇게 다들 훈훈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좀 있어요. 번듯하지. 근데 저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 가족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한칠하고 아들, 딸들이 다 잘하는 거죠. 아들들도 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을 좀 이전 대통령들과 차별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한편의 소설처럼 일단 전개 전체가 기승전결의 내용성을 가지니까 소설적 구조, 읽기에 편하고 좋고 달콤하고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문장을 상당히 잘 다듬었다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까 한편의 로맨스 소설 같은 회고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로맨스 소설뿐만 아니라 약간 뭐 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인 게 이 책 글만 봐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차 안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손을 잡고 상상할 수 전주까지 있게. 달려갔다 상상하게끔 글짓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미국에서 이제 나온 방법인데 그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을 그 사람이 썼다는 글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유명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직접 안 쓰고 다른 사람 시켜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어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의 경우에 자기가 읽어보니까 자기도 이해 못하는 글은 발표를 안 하고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상당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YS 아까 회고록 같은 경우에는 문체도 이상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도 안 읽어본 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 DJ가 이제 김정일하고 처음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그때 김정일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신상옥, 최은희, 황장엽 3명 외에는 김정일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때 국정원에서 썼던 방법 중에 김정일 이름으로 노동신문에 발표됐던 글들이 쫙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정일의 지적 능력을 평가를 쫙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역대 미국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점수를 쭉 매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제일 똑똑한 게 케네디도 나와가지고 케네디가 97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뭐 링컨이 뭐 90 몇 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었는데 김정일도 한 93점쯤 나와서 김정일이 상당히 똑똑하구나. 또 그런 평가를 해서 DJ한테 올렸대요. 그래서 DJ가 직접 김정일을 만나보더니 그 평가 상당히 정확했다. 맞다고. 김정일이 생각보다 머리는 좋아요. 그 전에는 김정일이 다 그냥 완전 폭군이고 뭐 완전 멍청하고 아니 머리 좋은 폭군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밝히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그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글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적어도 읽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글은 못 나가거든요.
아, 바로 이 그래도- 얘기를 강변이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면 종부 슬프다 정말. 이제 김옥숙 여사가 뭐 참고로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그동안에 최강 미모라고 이렇게 뭐 얘기들이 초전형적인 미인. 그렇죠. 최강 아니에요? 김옥숙 여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MB의 김윤옥 여사? 김윤옥 여사하고 누가 더 예뻐요? 제가 평가할 때는 김옥숙 여사가 더 매력이 있어요. 잘생기긴 김윤옥 여사가 잘생겼는데 네. 매력은 김옥숙 여사가 더 있죠. 김옥숙 여사 경우는 엘리건트하다, 우아하죠. 아, 엘리건트. 김옥숙 여사가 대구에 그 얼마나 이쁘냐면 그 미장원에서 미스코리아 추천 받았을 정도. 미용실에서? 아, 그럼. 자, 대구의 한 미용실에서 미스코리아 출전 제의를 받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던 김옥숙 여사인데요. 이 김옥숙 여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로맨틱함과 신사다움에 아주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영국 신사라고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잡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말이 없는 데다가 신중하고 믿음직하던 인상을 주었고 특히 여자를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반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옥숙 여사가 연애를 7년 합니다. 7년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 얼마나 둘이 또 러브 스토리가 달달해. 네. 근데 결혼 3일째 되던 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 군관학교에 6개월 연수. 그때는요. 육사 굉장히 출신 엘리트 나가는 군인들이 유학을 갔어요. 그땐 그래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다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가요. 둘 다 엘리트였지. 그 6개월 가는데 아니 신혼이잖아요. 3일 만에. 3일 만에. 생일별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거 애가 다뤄. 그래가지고 이 노태우 대통령이 편지를 이제 매일 썼다는 거예요. 김옥숙 여사한테. 이걸 회고록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한 지 3일 만에 헤어졌으니까 편지로라도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어떨 때는 녹음을 해서 보내기도 했는데 그때 편지와 녹음 테이프는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도 보냈어요. 진짜. 맞아. 맞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 월급을 그 군인 초급 장교 시절에 봉급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그걸 또 모아가지고 네. 그 당시 $40짜리로 인조밍크 사가지고 보내고 이야. 그때 인조밍크는 귀한 선물이었어요. 힘들었을 그만큼 애처가고 아주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애처가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풍기는 이미지와 똑같이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고요.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이제 아내 바보다 아내 이렇게 바보. 표현하는데 군인 시절에도요 파티나 행사에 있으면 항상 아내를 동반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계실 때도 유럽, 아프리카 순방 가실 때 항상 김옥숙 여사와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 동안에 여러 기록 중에서 이 회고록 중에 대통령을 되게 만든 거에도 또 아내 공을 삼는 그런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미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가끔씩 매섭고 따가운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아내였다. 복장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내가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곤 했다. 내 이미지 관리의 1등 공신은 아내가 아니었나 싶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군 그 쿠데타 장성 출신이라는 것이 주는 대중에 대한 위압감이 있어요.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그 선거 진영들이 개발하는 개념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 맞는 복장, 차림 이 모든 것을 부인인 그 김옥숙 여사가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순화가 됐죠, 상당 부분. 회고록을 보면 부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탈출을 시도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정월 대보름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내의 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청와대를 산책하며 달 구경을 했는데요. 부부는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연희동 시절 자유롭게 데이트하던 때가 생각났답니다. 둘만 살짝 청와대를 빠져나가자는 들뜬 아내의 말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탈출하자고 동의했고 과거 경호실 근무 경험을 살려서 철책을 넘으려고 탈출을 시도하죠. 그러나 뒤를 밟던 비서관에게 걸려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야, 로맨틱한 커플은 로맨틱한 커플이다. 달 밝으니까 우리 한번 담 넘어가 보자. 멋있지 않아요? 예?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커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눈을 부시고 벽을 부시고 나왔겠지. 그 비서관이 잘렸죠? 어디를 가고 잘렸죠? 어디를 가고? 자, 이렇게 그 아내의 바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당선이 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고 해요. 평소에 아주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남들 앞에 나서지 않는 김 여사를 위해서 영부인 지침서를 만들어 주게 부인을 됩니다.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해. 노태우 대통령은 아내를 천성적으로 남 앞에 나서지 못할 사람이어서 4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남의 앞장을 서지 마시오. 둘째, 몸치장을 수수하게 하시오. 셋째, 말을 적게 하시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시오. 야. 근데 이 4가지를 아마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도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으로 불리기를 원해서 이 청와대 공식 문서나 모든 서신에는 맨 마지막에 대통령 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여성 모임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청와대 주요 임무가 영부인의 활동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였다고 하죠. 그 전에 이순재 대통령이 하도 구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로. 네, 그렇죠. 그만큼. 아유, 그럼 대통령 위에 여사니까. 네. 정말 그림자처럼 조용한 내조형 그 파트너인데요. 그림자 내조라는 신조어를 탄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굉장히 친인척 챙겨주기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친인척의 정치 활동을 막겠다고 공언을 하자 김 여사는 이에 반발하는 친오빠 김복동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 옛날 같으면 삼족이 멸하는 지름길이에요. 제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라며 이렇게 오빠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회고록에 이렇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런 대목만 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공직 생활에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헌신해 왔는데 무엇보다 자식을 잘 길러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건강, 공부, 소행 어느 하나 자식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재원이와 소영이는 서울대,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 스탠포드 대학, 영국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대학 등을 나와서 전문직을 갖게 됐다. 때문에 아내가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과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라면서 아내의 희생과 더불어 자식 자랑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식은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참 어렵게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첫째 딸, 큰딸 소영 씨를 낳을 당시에 김 여사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소영 씨를 낳고 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산을 그랬었구나. 그리고 낳은 지 한 4년 동안 참 건강에 정성을 쏟고 주의를 기울인 끝에 둘째 재원 씨를 갖게 되어서 각별하게 더 자식들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자식을 어렵게 낳아서 키운 보람을 대선 때 열매를 다 땁니다.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아들 재현 씨는 6.29 선언 이후에 친구들끼리 한마음회라는 걸 서울대학교에서 조직을 하는데 이 한마음회가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서 1만 명의 지지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선에 1등 공신이 또 됩니다. 그리고 큰딸 소영 씨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 그 박사 과정이었는데 즉시 옵니다, 한국에. 그리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는데 250명의 목사님을 찾아서 우리 아버지 정말 부드럽고 자상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세 활동에 그 지친 딸이요. 매우 속상해하면서 몰래 우는 모습을 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버지로서 딸이 너무 안쓰럽고 기특하게 대견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큰딸 소영이 28살, 아들 재현이 24살이 되던 해에 청와대에 입성을 한 이 노태우 가족은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단란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 시간을 가족 대화의 시간으로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메뉴는 야채 주스, 뭐 율무, 미숫가루, 찹쌀떡, 과일,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비교적 가볍게 하면서 그날 해야 할 일들과 뭐 그 전날 있었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저도 뭐 애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둘째가 지난번에 무슨 예절학교 갔었거든요. 그게 좀 떴다고 여성지에서 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또 근데 돈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원고료 많이 안 주면 안 쓴다. 그런 거 딜하는 것도 강변하고 닮았네. 잘하더라고요. 잘하네. 그런 것까지 그거 또 왕창 받기로 하고 하는데 얘가 또 쓰는 걸 싫어해. 말 조심해야 그것도 닮았네.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그 강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약간 뭐 이렇게 뭐 김현철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걔가 이게 자료화면으로 이게 나와. 자료화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돈 받죠.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두 자녀를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딸 사랑이 지극한 걸로 유명하죠. 뭐 어느 부모들은 안 그렇겠습니까만 하여간 그 딸 소영이에 대한 자랑스러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야, 저 귀여운 거 시집 보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그랬다는 거야, 진짜. 뭐 이렇게. 아니 그뭐 딸내미가 충분해요. 당연히.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소영 씨죠. 딸이 그냥 우연히 대학 내에서 사귀어서 SK 후계자라고 하는 최태원이를 데려와서 내가 반갑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든든한 사이를 보니 아들을 하나 더 얻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기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둘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1988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첫 외손녀를 이듬해 여름에 보게 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그때 딸 혼사하고 이듬해 외손녀 생겨서 그 청와대에서 지내던 그 시기가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그럴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손자 손녀를 보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자식 볼 때하고 느낌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어머님도 딱 손녀딸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 동생이 네, 충분히 전 이해가 돼요. 이 상황에. 당시 현직 대통령의 장녀와 10대 재벌인 성경그룹 장남의 혼사가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렇게 큰 화제가 있었던 반면에 결혼식은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뭐 25분 만에 후다닥 진행이 됐었고 거의 이렇게 대통령 딸과 그러니까 뭐 재벌의 아들 결혼식 하면은 막 드레스도 여기저기서 고르고 막 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날 당일 아침에 앙드레김에서 이제 드레스 오고 그날 입고 그날 결혼하고 하객도 단촐하게 한 140명 정도 왔었다고 하네요. 멋있다. 최태원 회장도 저 때는 뭐 완전히 수행하고 노소영 씨도 그렇고 김옥철 여사도 뭐 진짜 멋있다. 이거는 거의 한참 뒤에 연출 사진이다. 가족 사진이네요. 아니 뭐 연출 사진이 아니 옆에 다양하잖아요. 바둑 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애 보고 있고 탈란해 보이는데 한 앵글 안에 저 8명이 다 들어오고 아니, 스냅 사진 찍을 수 있죠. 왜 이상하게 막. 그냥 의욕을 가지고 뭐 노소영 하는지 씨가 애 안고서 할아버지 뭐 하나 가보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둘이 바둑 두는데 가운데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 아니. 그 정도이세요. 그 아들의 한영석이 행복한 성장기를 못 보내서 좀 삐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렇지만 그의 회고록에 저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YS에게 3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폭로로 YS를 화가 나게 했죠.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에 추정 비자금에서 1,000억에서 2,000억 원의 비용이 비는 걸 발견한 검찰은 YS 캠프에 지원한 게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 직전까지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비자금 액수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18년 동안 묵혀뒀던 비밀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해 YS 측은 2002년 전립선 암 이후 몸이 아파서 거동도 잘 못했던 노태우의 몸 상태를 증거로 들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수년 전부터 와병 중인데 회고록이 나온 것 자체가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회고록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당시 박철은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YS에게 3천억을 준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YS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3천억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찬원 씨 증언도 있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의 증언을 제가 계속 또 듣다 보니까 아니 안 줬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책에다 쓰냐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그게 줬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나 뭐 다른 걸로 지금 뭐 고소고발도 안 한 상태 아니에요 YS 측에서. 그러니까 그 솔직하신 분이니까 YS가 그냥 받았다. 대선을 썼다. 이제 공소시효 끝났죠. 그럼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이런 부분도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때는 5만 원권 없을 때였잖아요. 네. 그럼 3천억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트럭에다 실어서 앓는 거죠. 아니 라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 얘기 나올 때 한번 YS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 기억나는데 나는 내가 직접 받은 일은 없다. 그 직접은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받은 일은 없다. 그거는 그 맞는 얘기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뭐 캠프에서 받았겠지. 네. 근데 이 회고록에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친했던 이제 전두환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 예상하실 텐데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둘이 가장 친했는데 비화도 많고 그럴 텐데 안 나온 거는 역시 이제 그 둘 사이가 조금 이제 서먹서먹해졌고 집이 같은 연희동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서도 왕래가 없대요. 연희동 엎어진 코달택 있는데도. 예,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이제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아마 회고록에 많이 안 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거 쓰자니 그렇고 뭐 거짓말로 쓰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두 분이 딱 법정에 섰을 때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교도관들이 이제 그 재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두 대통령이니까 둘이 이렇게 그 교도소라고 그러나 거기서 막 대화하고 막 면회실에서 대화하고 그럴 때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이거 1급 비밀이 나올 것 같아서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걸 굉장히 경청을 했대요. 경청을 했는데 유명한 얘기가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노태우 대통령에게 자네 구치소에서는 계란 후라이 주나? 진짜일까요? 노태우 대통령이 누가 들을까 봐 창피하니까 아니 안 준다 그랬더니 우리도 안 줘. 계란 후라이 주고 안 주느냐.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 형무소 안에 들어가면 절실한 거예요.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부터 퇴임 그리고 퇴임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회고록이 이분이 있나요? 전두환 회고록은 세상에 없지만 대신 이분이 썼습니다. 이순자 회고록. 가장 저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난리 납니다. 출판은 아직 안 됐죠. 네, 이제 집필 중이신 거예요? 쓴 지 오래돼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는 나왔죠. 않았다고 해요. 쓰긴 썼는데 세상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내용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11대, 12대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 여사가 쓴 회고록의 테마는 한마디로 내조의 여왕입니다. 순종적인 여인이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감성적인 말투로 남편을 그분이라 칭하면서 시종일관 그분의 인품을 칭찬하는데요. 총 200자 원고지 4,000장 분량으로 1권은 어린 시절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2권은 청와대 생활, 3권은 퇴임 이후의 눈물의 백담사와 연희동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손녀딸에게 청와대를 나온 후 정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왜 백담사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장 10년간 쓰여진 이 회고록은요. 1997년 말에 아들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에서 출판할 예정이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끝나고 출판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이 진정한 내조의 여왕의 회고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1996년 역사 바르기 세우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 회고록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판결문 내용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 전 씨가 87년 6.29 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단서를 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판결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편의 목숨을 살리게 된 회고록. 그러네요. 예. 네, 그 전까지는 6.29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의 주장이라고 구상이었다고 주장을 해서 노태우의 공으로 더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민주화에 이바지한다면 기꺼이 내 몸을 바치겠다는 심경으로 자신이 직선제를 건의를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나 보죠? 이건 무지하게 민감한 거죠.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 사실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되게 결말이 나온 셈이긴 한데, 그러니까 6.29 선언 당시 상황을 이순자 여사가 책에 적나라하게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1987년 6월 17일 오전 10시 그분은 집무실에서,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집무실에서 노 대표와 마주 앉았다. 국민의 뜻이 직선제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의 첫 마디였다. 노 대표는 이런 지하에 반대했다. 그분은 직선제를 수락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노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누가 영웅이 되고 누가 승부에 선두에 설 것인가? 난 나라와 노 대표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돕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네. 난 모든 영광을 노 대표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이건 놀랍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제 개헌을 포함해 김대중 정치활동 허용을 포함해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6.25 선언의 모든 구상과 실천은 전두환이 한 것이고 노태우는 그것을 발표하면서 내가 한 것으로 해서 선거에 활용한다는 배역을 했을 뿐이라는 게 이순자 여사의 증언이죠. 자, 근데 사실 6.29는 이제 내가 했다,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S인데 YS도 회고록에 밝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전두환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파국을 경계하고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내 자신이 한 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했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어떻든 그 이후에 의견은 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이순자 여사의 그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걸로 보면 친구인 노태우의 정권을 이양해야 나도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주느라고 6.29를 만들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어요. YS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지. 네? 전두환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설득한 거죠.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야. 이순자 여사도 회고록에서는 이 얘기는 빼주는 게 노태우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노태우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완전 바보 만드는 회고록 내용이기 때문에. 회고록이 다 물고 물린다니까요. 노태우 대통령 YS 바보 만들려고 3천억 줬다. 네.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바보 만드는. 물고 물려.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순자의 회고록 일부와 가족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출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팔릴까요? 그럼 완전 엄청나게 팔리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내용 봐야죠. 저는 살래요, 그럼. 그런데 볼래요? 아니 사서 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경우 궁금해서. 대부분 비호감 대상의 글은 잘 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재밌으면 언론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데 이순자 여사는 사실 비호감의 멍에를 벗기는 쉽지 않아요. 그 쭉 살아온. 자, 요번에 책 갑순 몇 부 팔렸습니까? 나 정말 안 팔리대. 네, 지금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거 후에 발간된 회고록도 있죠.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회고록. 솔직한 자기 비평으로 역대 회고록 판매율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대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IMF 극복한 이야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는 대통령이 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 처음이죠. 2010년 발간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고록 김대중 자서전은 한마디로 대하 드라마입니다. 격동의 세월 민주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군사 정권에 항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군부 정권으로부터 납치 그리고 가택연금 투옥 등 여러 탄압을 받으면서 한국 정치사를 지나온 행적을 덤덤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임기 중에 DJ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수술도 받고 하셨는데 바로 건강이 굉장히 본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DJ 회고록을 보면 건강에 관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가슴이 좀 안타깝습니다. 97년 대선 당시에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신장 투석과 혈관 확장 수술할 만큼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고 수술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당시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실제로 나는 3급 장애인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니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다리가 아파도 나는 웃었다. 그리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 출간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은 한마디로 미완성 회고록입니다. 소탈하고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목차를 포함해서 대강의 구성을 작성한 상태에서 회고록을 완성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서거한 그 해에 출간됐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이. 노무현 대통령이 솔직담백한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정부는 절반의 성공도 못 이뤘다. 무리한 욕심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MB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도 이제 토로합니다. 나는 MB의 표적이었다. 날마다 난도질 당했다. 특유의 강한 어법이 나오죠. 어떻든 이런 이유에서든지 어쩐지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 회고록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립니다. 16만 부가 팔리는데 요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노빠 부대가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팬 카페라고 그러나요? 팬 모임이라는데 이 막강한 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이 인구가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더해져서 그다음에 서거한 해에 왜 그림 같은 것도 유작 같은 게 비싸고 더 인기가 있잖아요. 서거한 해에 회고록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많이 팔렸어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기 전에 컴퓨터에다가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계속 해놓은 메모가 묶여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육필이에요.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이 많이 작용하고 말 그대로 그 노빠 부대 노사모 그건 무시 인구가 뭐 한창 때는 뭐 몇십만 했기 때문에 몇십만 뭐 100만까지도 본 사람들도 있던데. 노 대통령과 연관된 건 사실 많이 소비가 되죠. 책이 나와도 또는 티셔츠가 나와도 뭐 그런 거는 또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야, 오늘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장황했는데 우리 강적들이 진짜로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 폭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듣고 싶은 그 회고록은 최규하 대통령. 궁금하네요, 저도. 전두환 돌아가셨는데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미 서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정부한 그 군사 정권에 빼앗길 때 그 상황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읽고 싶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왜 번들을한 문구 말고 이렇게 속에서 정말 이렇게 고해하듯이 하는 그런 글을 앞으로 쓰셔야지 거기서 첫째도 둘째도 뭐 진솔함 이런 게 핵심이 되죠. 저는 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과도 많지만 사실 분명히 공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건 증명이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역대 대통령 이제는 뭐 과도 같지만 공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이후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부각을 조금 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는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멋진 얘기네. 오늘 잘 오늘 나보이네. 그 멘트가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MB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 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네, 하지만 부담 줄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속 강적들인 역대 대통령들, 그들의 최후 진술이 회고록인 만큼 자신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갖는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논란이 아닌 교훈이 담긴 회고록을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적이에요.